안녕하세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는 싹 걷어내고 돈 되는 핵심만 쏙쏙 골라드리는 쉽고 재미있는 경제 채널 경제주파수입니다. 분석가님, 오늘 주인공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하지만 주가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최고점의 주인공 마이크로소프트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윈도우 깔아주던 회사가 이제는 전 세계 AI 인프라를 깔아주는 회사가 됐죠. 와,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MS가 어떻게 다시 시총 1위를 다투는 그런 괴물이 됐는지 오늘 그 비밀 주파수를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부터 봐야겠죠.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813억 달러.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가 기존 핵심 사업보다 더 큰 AI 비즈니스를 단기간에 구축했다고 하던데, 이 자신감의 원천은 역시 클라우드 사업, 애저에 있는 거겠죠?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애저입니다. 클라우드요? 2분기 애저랑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무려 39% 성장했는데요. 39%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성장률의 22에서 26%포인트 정도가 순전히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잠시만요. 39% 성장 중에 절반 이상이 AI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애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구가 아니라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거대한 두뇌 공장이 된 셈이죠. 이건 단순한 신사업 수준이 아니네요. 근데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는 이 성장이 마진을 희생시켜서 얻은 소위 비싼 성장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요. 수익성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성장에 집착하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AI 서비스는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컴퓨팅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마진에 압박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초기 비용을 상쇄하고 그 위에 코파일럿 같은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서 마진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일단 인프라를 쫙 깔아서 장악하고 그 위에서 통행료를 받겠다. 이런 모델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용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건 역시 코파일럿일 텐데, M365 코파일럿 유료 사용자가 1,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전체 상업용 사용자 4억 5천만 명에 비하면 한 3.3% 수준이라 아직은 좀 미미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시각이 엇갈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그것도 꽤 비싼 기업용 서비스가 이 정도 속도로 도입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가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3만 5천 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구매한 대기업 고객 수가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는 점입니다. 3배요. 와.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전사적인 도입이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와, 빌 게이츠 양도 웃고 계시겠네요. 마치 MS가 이제 오피스 빌딩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직원한테 유능한 AI 비서를 한 명씩 붙여주고 월급까지 임대료에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2026년 7월부터는 M365 제품군 전체 가격 인상까지 예고되어 있죠. 아, 정말요? 그리고 개발자 생태계를 장악한 GitHub 코파일럿의 성장은 더 무섭습니다. 유료 구독자가 4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75%나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M365 코파일럿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을 자신들 생태계 안에 완전히 가둬버리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엑셀이 저보다 똑똑해지면 어떡하죠? 아무튼 AI 엔진이 정말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 엔진을 돌리려면 연료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다가 제가 가장 놀랐던 숫자가 바로 설비 투자, 캐펙스입니다. 한 분기에 375억 달러, 상반기에만 724억 달러를 썼다면서요. 이건 AI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AI 도시를 건설하는 규모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가장 큰 도박이자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그쵸, 돈을 저렇게 쏟아붓는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잠깐 주춤했잖아요. 그 이유도 예상보다 캐펙스는 높은데 그에 비해 애저 성장률은 직전 분기 40%에서 39%로 소폭 둔화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성장세는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긴 거군요. 정확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우려죠. 이 막대한 투자가 정말 미래의 현금 인출기가 될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CFO 에이미 후드의 설명에 담겨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확보한 귀한 GPU 자원을 사용하는데 명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자사의 코파일럿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쓰고요. 둘째가 R&D, 그리고 남는 용량을 일반 애저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잠시만요. 그럼 우리가 보는 애저 성장률 39%라는 숫자는 사실 MS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는 의도적으로 조절된 수치라는 의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확보한 GPU를 모두 일반 애저 고객에게 할당했다면 성장률은 40%를 훌쩍 넘었을 겁니다. 와, 하지만 MS는 단기적인 클라우드 매출 숫자보다 훨씬 더 마진이 높은 자사 AI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죠. 외부 고객 수요가 약해서 성장률이 둔화된 게 아니었군요. 네, 내부 수요를 먼저 채우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 성격도 봐야 합니다. 캐펙스의 약 3분의 2는 수십 년간은 건물이 아니라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로 짧은 GPU나 CPU 같은 자산에 집중됩니다. 아,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네, AI 수요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투자라는 의미죠. 장기적으로는 마이아 2000 같은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계획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AI에 대한 올인 전략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렇게 한 곳에 모든 걸 집중하는 동안 다른 사업 부문에서 소홀해진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90조 원 가까이 들여 인수한 게임 사업 같은 곳 말입니다. 게이밍 부문 실적은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숫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2분기 게이밍 부문 전체 매출은 9% 감소했고 특히 엑스박스 하드웨어 매출은 32%나 급감했으니까요. 32% 급감이요? 아니 90조 원짜리 인수합병의 결과라고 하기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인 큰 그림을 읽어야 합니다. 또 큰 그림인가요? 네, 내부 블로그토스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걸 실패가 아니라 의도된 자기 잠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도된 자기 잠식이요? 일부러 안 팔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하드웨어 판매의 우선순위를 낮춰서라도 사용자들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구독 서비스로 더 빨리 넘어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콘솔 한 번 파는 수익보다 평생 구독료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계산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콜 오브 듀티 같은 핵심 게임을 경쟁사인 플레이스테이션에도 출시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어디서든 우리 서비스만 쓰게 만들겠다. 정확합니다. 하드웨어 종속성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구독 수익 모델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시도죠. 정말 영리하네요. 이런 장기 전략은 다른 분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포함된 소버린 클라우드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 용어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국가 단위로 클라우드로 판다는 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건 특히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데이터 주권, 즉 프랑스 정부의 데이터는 반드시 프랑스 영토 내의 서버에만 저장되어야 한다는 식의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아,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벽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스트랄 같은 현지 AI 기업과 손을 잡고 유럽 각국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법을 존중하는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걸 넘어서서 경쟁사인 아마존이나 구글이 쉽게 못 따라오게 만드는 거대한 진입 장벽을 만드는 공격적인 수단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규제라는 방패를 역으로 활용해서 경쟁사들을 까돌리고 반미, 반 빅테크 정서를 피해가면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아주 고단수의 전략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죠. AI 유틸리티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변신, 천문학적이지만 전략적인 투자, 그리고 게임과 클라우드에서 보여준 영리한 장기 전략까지.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가가 너무 높아서 무서워요. 지금 타도 고점 아닐까요? 월가의 시각은 압도적인 매수에 가깝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655달러, 와, 모건 스탠리는 650달러를 제시하고 있죠.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대의 인프라와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장악해서 마치 고속도로처럼 통행료를 받는 기업이 될 거라고 베팅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제국도 영원할 순 없겠죠?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에도 분명 위험 요인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뭔가요? 저는 역시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던데요. 네,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미래 계약 매출이라고 부르는 RPO의 약 45%가
오픈 AI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죠. 45%요? 네,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먹거리 계약고 중 거의 절반이 오픈 AI라는 단 하나의 파트너와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절반이라니 이건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운명 공동체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앞서 이야기했던 투자 회수 문제입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가 기대만큼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코파일럿 도입률이 현지의 3.3% 수준에서 정체될 경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인 반독점 규제 이슈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며 오늘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와 코파일럿이라는 쌍두마차를 앞세워 어떻게 AI 기업으로 완벽히 변신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AI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순히 도구를 파는 회사를 넘어 지능 자체를 구독 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기업으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켜봐야 할 것은 막대한 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오픈 AI라는 단일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생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AI 에이전트가 미래의 새로운 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록 작성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모든 업무를 각각의 전문 AI 에이전트에게 구독료를 내고 맡기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업무 방식의 변화를 넘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일입니다. 어쩌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AI 에이전트가 지배할 미래의 새로운 운영체제 OS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주파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누르셨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돈 드는 소식으로 주파수 맞추고 돌아올게요.